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요양시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편지를 주고받는 펜팔 활동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글쓰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하는데, 하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래가지고 펜팔했던 거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진짜 하기 싫기는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활동이었군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독후감이나 편지, 일기 쓰기를 권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연하게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집중력, 사고력, 창의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조건 써라고 하면 또 이제 그렇게 잘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요. 우선은 글을 쓰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쓸 때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 쓰고 난 후에 고쳐 쓰는 것, 그러니까 퇴고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기를 쓸 때 이제 날씨 같은 경우 매우 추움 이렇게 단조롭게 하기보다는 나가려던 강아지가 현관문 앞에서 주춤거릴 정도로 추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생생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좋죠. 아, 네. 그런 거는 약간 시인이 될 아이들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위문 편지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그 편지 하이라이트는 이 군인이 돼서 쓰는 게 진짜예요. 그 펜팔은. 아, 진짜. 네, 저도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우리 후임병 여동생이 좀 괜찮아가지고 우리 내무반에서 서바이벌 펜팔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한 여자분한테 10명이 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다. 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편지하면서 네. 정말 그 시집도 많이 읽고 좋은 문구도 갖다 쓰고 하다가 3개월 만에 연락이 딱 끊겼어요. 왜요? 사진을 주고받았어요? 맞습니다. 주고받은 게 아니고 내 것만 보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뭐 좋은 글 끼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잘생기면 다 되는 거였는데 그러게. 쓸데없는 노력을 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네요, 진짜로. 사진은 좀 보내지 말지 그랬어요. 좀 더 끌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세대라 군인 때 편지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와는 좀 다르게 편지 쓰는 것들은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편지뿐만 아니라 글쓰기 자체를 좀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핵심 개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서술형과 주관식을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독서를 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집에서 쓰기 활동을 좀 많이 시키고는 싶은데 엄마들이 좀 유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글자 쓰는 것 자체가 아이의 그 지능을 개발시키고 언어 능력을 개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예쁜 아이들은 그 예쁜 걸 유지시켜 주시고 예쁘지 않은 아이들은 그 따라쓰기 책들 있잖아요. 네. 노트에 그걸 따라 쓰면서 획순이나 맞게 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글씨를 예쁘게 쓰는 활동을 통해서 언어 능력하고 지적인 능력을 같이 키워주는 쪽으로 어머니께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디지털 교과서로 바뀐다는데 글 쓰는 게 뭔가 중요해요 라고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좀 약간 말문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글쓰기는 결국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글쓰기를 잘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온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이제 곧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남학생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수다하게 찾아간 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형제가 지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형이 가르쳐주고 동생이 배우고 함께 공부하는 형제가 보이는데요. 동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형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5학년 정명준 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놀이는 수다학에서 많이 추천해줬던 놀이 아닌가요? 지금 모습만 봐선 아주 훌륭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재호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영준이가 와서 그 선생님처럼 가르쳐주면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그 다음에 틀리는 게 있으면 다시 지도해주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계세요. 선생님 역할 정말 훌륭하네요. 보면은 발문도 굉장히 잘해서 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2학년을 가르치는 게 후행학습이라고 하기에는 명준이한테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명준이 그 포스가 그 등산 다녀온 아버님 포스예요. 아, 그러니까요. 약간 지쳐서 이렇게 탁 TV 보는 모습. 동생 공부를 봐준 후 함께 쉬면서 TV를 보는데요. 갑자기 TV를 끕니다. 이렇게 쉬다가도 공부할 시간이 되면 스스로 일어나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기특하게 또 시간 딱 되면 일어나서 자기 공부를 또 하러 가네요. 저렇게 TV 끄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알아서 하는 습관이 참 잘 잡혀 있네요. 공부하려고 문제집을 펼치는 명준이. 책을 넘기는 포스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페이지도 자신감 있게 넘깁니다. 진짜 약간 교사 같은 학교의 선생님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공부를 시작하자 무섭게 집중하는데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저건 뭐죠? 명준아, 네? 저기 있는 문제집이 다 수학 문제집이야? 아, 네. 이거는요, 문장제고요. 이거는 그냥 도형 계산법이고요. 이거는 혼합이고요. 이거 학교에서 푸는 거예요. 문제집이 되게 많은데 네. 풀기 어렵지 않아? 그래도 풀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한두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와. 자기가 하는 거래요. 명준이는 5건의 수학 문제집을 매일 푼다는데요. 한두 건 풀기도 힘들 텐데 5건을 그것도 매일 푼다니 정말 대단하죠. 문제집 5건을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과연 효과적인 공부가 될지는 좀 의문이네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TV도 잘 끄고 본인이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자기주도 학습을 좀 철저하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고민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동생 공부도 봐주고 쉬는 것부터 공부하는 것까지 시간 맞춰 잘 해내는 명준이. 게다가 매일 5건의 수학 문제집을 집중해서 풀기까지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혼자서도 잘하는 모습이 참 기특합니다. 고학년 남자아이가 저런다는 건 정말 대단한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혼자서. 한 권의 문제집 풀이가 끝난 후 꺼내든 것은 바로 해답지. 채점을 하네요. 채점까지도 본인이 직접. 평소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문제 풀이부터 채점까지 혼자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명준아, 네? 그 채점도 혼자서 이렇게 해? 네. 그러면 틀린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 X 해야죠. 다시 풀어보거나 그러진 않아? 물론 다시 풀어볼 때가 있는데 좀 귀찮으니까 그냥 뭐 눈에만 틀렸구나 이 정도면 알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대요. 그래요? 네,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푼 의미가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있죠. 틀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쵸. 보고 가는 거죠. 사실 문제를 푸는 이유가 틀린 거 찾으려고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은 거는 맞게 해놓고 틀린 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안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의 양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거의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 없이 채점 후 자연스럽게 다음 문제집을 펼치는 명준이. 뭐든지 혼자서 하는 만큼 모르거나 틀린 문제에 대해서 봐주고 알려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학 실력이 크게 늘 것 같진 않은데요. 게다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은 전에 풀었던 연산과는 다른 문장제 문제집.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은 문장제 문제는 혼자서 풀고 채점만 하고 넘어가기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명준아 힘들지 않니? 문장제 문제는요. 아무래도 서술형이 되게 많다 보니까 서술형을 정리하기에도 좀 복잡하고 더 어려울 거라는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본인의 말처럼 정말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장제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 푸는 걸 보면 쉬운 것만 골라서 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속전속결.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고 바로 다음 문제집을 집어든 명준이. 그런데 지금 펼친 문제집은 뭔가 좀 이상한데요. 5학년인 명준이가 풀기엔 조금 쉬워 보이는데요. 명준아. 네? 지금 아저씨가 보니까 네. 이거 5학년 도형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사실은 제가 도형에 아주 취약해서 초등학교 4학년 걸 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3장이나 풀어야 돼서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에게 도형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은 명준이. 이후 부족한 도형을 보완하기 위해 4학년 문제집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보니까 난 몇 장을 풀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후행 문제 어렵다고 하는데 다 맞았거든요. 네네. 다 맞으면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저 문제집의 특징이 개념이 없고 계산 문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을 놓치고 그냥 문제만 막 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네, 저희가 맞벌이이고 아빠는 또 주말 부부이다 보니까 명준이 수학 공부에 신경을 써주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학원에 보내놓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도 성적도 오른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한 번씩 명준이한테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권유를 하는데 안 가고 있는 거는 아이가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명준이를 위해 학원에 보낼 생각까지 했다는 엄마. 하지만 명준이의 완강한 거부에 매번 막힌다고 하는데요. 저는 수학학원에 다니면 지금보다도 내 머리에는 온갖 수학 기호, 수학 숫자 이런 것 때문에 다 지금 있는 정보들이 다 수학만 남게 되고 모든 게 사라질 거다라는 저는 예상을 한 거죠. 다양한 문제집을 풀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문제를 피드백도 없이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학교 성적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 하지만 이런 수준의 학습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 괜찮을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준이에게 딱 맞는 학습법 어디 없을까요? 수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명준이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곧 초등학교 6학년이 될 텐데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동생도 잘 가르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짜놓은 스케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스스로 다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뭔가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되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자세도 참 바른데 네.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딱 보기에도 문제집이 너무 많은데 그 문제집이 단순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집이 자기에게 필요한 문제집인가에 대한 검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채우고 장수를 채우고 공부를 끝내는 식의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의 진도를 쫓아갈 수 있는 하나의 메인 문제집과 교재를 정해서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형이라면 그것을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문제집을 정하되 단순히 계산 문제로만 구성된 것이 아닌 개념 중심으로 네.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 후에 그것이 다 되었을 때 난이도 있는 문제와 종합적인 문제를 풀면 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문제집 숫자를 줄이고 개념 중심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명준이가 근데 그 성격적으로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가 집에 안 계시면은 뭐 숙제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숙제도 다 하고 또 자기가 정해놓은 거 문제집 여러 권 다 풀고 심지어는 또 동생까지 또 이렇게 또 수학을 알려주잖아요. 저 같으면은 엄마 안 계시고 그러면 동생 막 신부름 보내고 야 어깨 좀 주물러봐 하고 왜 문제집도 동생한테 풀라고 그러고 대신. 그리고 정신교육 시키고 네. 또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런 걸로 시간 다 보낼 것 같은데 너무 착합니다. 예. 진짜 착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착하죠. 요즘 초등 고학년 남자애들은 동생하고 그렇게 놀지도 않아요. 다 맞아요. 스마트폰이든지 아. 컴퓨터만 하느라고 아예 대화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초등 고학년 저 남자아이가 스스로 저렇게 TV를 끄고 오. 정해진 계획대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로 칭찬할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학습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영상 속의 문제를 풀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나 집중적으로 보고 도움을 주려고 살펴봤는데 다 자기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풀고 틀린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수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진단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근데 반드시 이제 문제 집수를 여러 개 푸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고 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맞는 학습량을 제공을 해서 틀린 부분이나 결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지는 게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이제 동생을 지도해주면서 잘 놀았는데 이거는 이제 명준이에게 있어서는 놀이예요. 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학년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친구의 학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공부를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물어보면 대답하는 정도로 해서 우애를 다지는 정도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민 해결을 하다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바로 지금 아이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문제집을 많이 풀고는 있지만 사실 뭐 도형 같은 경우에도 자기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는 정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정확한 좀 진단이 우선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명준이의 전체 인지 능력은 그 우수 수준이고요. 이 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래 아이들보다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강점은 보면 숫자와 순차 연결, 즉 청각적 집중력과 기억력 쪽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점은 토막자기, 공간지각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도형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통성, 공통 그림 찾기, 즉 추론에서 약간 약한데 그게 상대적으로 약한 거지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후행은 70이고 현행은 28, 전체 49인데 의외네요. 인지 능력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서 타고난 인지 능력보다 현재 공부 방법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시사할 수 있고요. 현재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모르는 거를 자꾸 아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아는 거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은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그 내용도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약간의 공포와 흥미가 없는 것 때문에 수학을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준이가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해서 수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딱 깜짝 놀란 게 아까 딱 보니까 문제집을 그 5건이나 막 푸는데도 현행 점수가 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좀 의외였어요. 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선생님들이 좀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 이 효율적으로 잘 못해가지고 그 개그 짤 때도요. 개그 짤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책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보고 진짜 거의 뭐 이 장인 정신으로 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개그들이 다 골동품이 됐어요. 집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맞아요. 애쓴 만큼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검사 결과로만 봐도 사실 명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부한 만큼 좋은 효과를 좀 보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극명하게 이제 드러난 셈인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아요. 네, 문제 푼 거를 봤더니 도형에 대한 후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후행 학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대로 된 도형에 대한 후행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 푼 거를 봤더니 5번, 10번 문제는 도형의 둘레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건 맞았어요. 이 둘레만 빼고 도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틀렸거든요. 특히 도형의 넓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11번, 12번, 13번 문제, 그리고 19번, 20번, 21번, 24번 문제 모두 다 도형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인데 다 틀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9번, 20번, 21번, 24번 문제는 손도 못 댔더라고요. 이것들을 봤을 때 먼저 도형을 많이 접하고 가지고 놀고 좀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가르쳐주는 놀이보다는 이제 도형과 관련된 보드게임을 준비하셔서 동생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또 이제 도형과 관련된 책도 읽고요. 도형 관련 추리 퀴즈도 놀고 종이 접기도 하고 블럭 쌓기도 하고 그리고
학년별로 도형 단원만 재미있게 설명한 동영상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 4학년 수준의 도형 강의들만 뽑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도형 감각을 익힌 후에 이제 4학년 1학기 문제집부터 네. 도형 단원만 뽑아서 이제 문제집을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 푼 것을 봤더니 이 도형과 더불어서 분수 쪽도 좀 약한 부분이 느껴졌거든요. 분수의 계산, 그리고 통분, 크기 비교에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틀렸어요. 아까 도형 관련된 보드게임과 더불어서 분수도 같이 준비하셔서 동생과 함께 놀고 그 다음에 이 분수 쪽은 후행 단원을 찾아서 문제집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게 서술형 문제를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8번, 19번, 20번을 연속해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틀리게 되었는데요. 서술형 문제를 평소에도 연습을 잘 하지 않은 것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밑줄을 치고 그러면 주어진 것에 해당되는 숫자나 아니면 키워드에 동그라미나 아니면 별표나 아니면 밑줄을 친 상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식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되 맨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포기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수준이 좀 낮은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8번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림을 꼭 그려보는 것도 좋은데 네. 테이프를 연속해서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같은 길이의 테이프 2개를 붙이게 되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1개구나. 같은 길이의 테이프 3개를 붙이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2부분이니까 테이프의 길이에 테이프의 개수를 곱하고 겹치는 2부분의 길이를 빼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시각화하게 되면 문제를 좀 더 편안하게 풀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어휘력과 독해력이 상승돼야 되기 때문에 5학년에 맞는 여러 분야의 수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쪽도 좋고 과학 쪽도 좋고 여러 부분의 책을 읽으면서 어휘 능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장 분석 능력들을 키우게 된다면 수학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게 늘 항상 그렇게 문제집 5건을 꼬박꼬박 풀면서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지금 낳지 못했다는 게 많이 좀 속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또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좋은 방법으로 어머님은 학원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듯한데 아이가 일단 저는 좀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머릿속에 많은 정보가 빠져나가고 수학만 남게 될까 봐 겁난다 이제 막 이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선생님? 사실 공부방이든 학원이든 어디다 가다 보면 또 거기 적응을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걱정했던 거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 것 같지만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도 그쵸, 사귀어서 네. 또 다른 즐거움이 또 찾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아이가 해보지도 않은 걱정을 걱정해서 엄마가 너무 들어줄 필요 없고 일단 다니다가 정말 싫으면 그만두자라는 식으로 그게 공부방이든 학원이든 현재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아이한테 학습을 시키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새 뭐 그런 학원이나 공부방이 아니더라도 동영상도 좋은 그 교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 선생님의 강의라도 들으면서 하면 방향성이 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이제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만 하나 생기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준이는 어머님을 설득할 때 학원 안 네. 다니려고 내가 수학만 하는 바보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설득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스타일을 우리 어머님께서 조금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울어요? 아니죠. 친구랑 통화하는 척하면서 잘 있어? 그래 아들은 공부방 다니다가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래? 성적도 늘었어? 하면서 약간 좀 이거를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씩만 하면은 한 달 안에 다닙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네. 또 이런 거에 또 이게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명준이가 보면 혼자 스스로 이제 공부 습관도 잘 잡고 있고 생활 습관도 잘 잡고는 있는데 혼자 피드백을 못하고 실력 향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원을 다녀서 혼자 스스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일단은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이것을 아이가 자꾸 이제 거부하고 이제 불안감을 표현한다면 이제
어머니께서 문제집 수를 계속 늘린다거나 기계적으로 풀라고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개선되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머니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은행 같은 데서 현행 문제집 1장, 그리고 후행 문제집 관련된 거, 도형과 분수 관련된 거 1장을 미리 출력하셔서 준비해두고 출근하셨다가 퇴근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하시고, 채점을 어머니께서 하시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오답을 정리하면서 문제 풀이를 하시는 게 좋은데, 보면 문장제 문제도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제 문제는 다양한 개념들이 섞여서 풀었기 때문에 한 부분만 공부한다고 해서 그 형식만 익힌다고 해서 이제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기초 개념 사전을 좀 이제 공부를 해서 쭉쭉쭉 편하게 예시처럼 읽고, 다양한 수학의 개념들을 재밌게 풀어놓은 애니메이션 수학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네. 동생과 함께 이제 즐겁게 관람하면서 기초 지식들을 좀 익힌 후에 문제집,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집만 전문적으로 낸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문제마다 QR 코드가 있어서 네. 동영상이 하나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 이제 근본적인 거는 아이가 이것에 대한 흥미를 익히고, 이제 특히 도형 같은 경우는 감각을 익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 위주로만 공부하는 걸 하기 전에 아이가 다양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드게임, 도형과 관련된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놀이, 그리고 자료들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다채롭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그런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부모님들이 좀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거든요.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원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님께서 뭐 어르든지 달래든지 아니면은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명준이가 학원이든 뭐 하여튼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머님이 해줘야 될 역할은 어떤 게 또 있다고 보세요? 엄마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3단계가 관찰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해주는 건데, 이제 아이를 잘 관찰하면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선생님을 붙여줘야겠다. 그게 동영상 선생님일 수도 있고 과외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성실한 편이기 때문에 계획만 잘 짜도 이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계획 짜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독서 시간, 수학 시간, 요일별로 시간별로 엄마가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주고, 그거 점검해 주는 거는 집에 오셔서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엄마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현재 문제 풀 때 거의 다 맞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집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아이의 수준을 잘 보고서 이 아이한테 맞는 문제집을 선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것까지 선택을 못 해주겠다. 그럼 학교 선생님이든 다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 아이 수준에 맞는 그 문제집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의 인지 능력하고 비교해 보면 다소 어려운 문제집을 선택하게 해주고, 문제를 많이 안 풀더라도 고민을 해서 네. 끙끙거리면서 푸는 게 이 아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공부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사실 뭐 자세도 굉장히 좋고 공부하려는 의지도 있고 문제집도 굉장히 많이 풀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던 우리 명준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잘 실천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핵심적인 전략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결정적 한방 들어보시죠.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오답 점검입니다. 명준이의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답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답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오답률 20%입니다. 문제집을 선택할 때 최소한 20% 이상의 오답률이 나오는 문제집이 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 공부 레시피입니다. 좋은 요리가 좋은 재료와 레시피가 더해졌을 때 이루어지듯이 수학 공부를 하기에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명준이가 공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수학 요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올림픽 오류 네. 마크? 오류 마크잖아요. 네. 올림픽 하면 바로 이 도전 정신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수다학도 여러분들이 수학에 도전하라고 5명이 하는 거예요. 올림픽 정신. 그랬던 거였어요. 그랬던 거 몰랐어요. 또 5명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랬었구나. 여러분, 어려운 수학에 도전해라. 네. 이건데 명준이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네. 안 나오잖아요. 올림픽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좋은 기록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안 했던 훈련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안 했던 방법을 시도하고 그리고 또 전에는 이 코치보다는 더 훌륭한 코치가 있으면 그 코치를 찾아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막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올림픽 정신으로 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네. 뭐 공부방을 다니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안 했던 거에 도전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코치와 감독이 또 있는 것도 분명히 또 도움이 되죠. 네. 자, 명준아, 어땠어? 오늘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명준이가 늘 항상 100점 맞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그런 마음도 그러다 보면 분명히 수학 실력도 높아질 거라고 믿어. 열심히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다학 파인드매스 시즌2 함께 할 텐데요. 산업에서 수학이 문제점을 해결했던 그런 것을 얘기가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아마 남자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야, 이거 뭐 자동차. 네. 이거는 사실 그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로망이죠. 특히 저는 특히 이제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네. 디자인 특이한 차들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사고 싶은 차들 한 200개 정도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살 수 있는 차는 2개 들어있습니다. 네. 돈이 없으니까. 2개는 가능한 건가요? 살 수 있는 차, 앞으로 살 수 있는 차는 2개 있는데 그래서 왜 이걸 수닥에서 굳이 다루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차를 살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방법을 수학적 계산으로 이게 도움을 주는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큰 돈 필요하거든요. 좋은 차들은.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예.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거는 이리 씨의 바람인 것 같고요. 자, 과연 자동차 산업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기술들을 바탕으로 발명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다리로 걷는 시간보다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더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제 자동차가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인 첨단 기술의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현대 기술의 집약체이며 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산업인데요. 이와 같은 자동차 산업의 높은 기술력의 기반에는 수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 대를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만 대략 2만 개가 넘으며 그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밀한 기계입니다. 이에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수학적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갑작스런 상황에 급제동을 해야만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만약 눈이나 비가 올 때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서 바퀴가 미끄러진다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ABS 장치는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와 바퀴의 속도를 비교해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곧바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인데요. 이러한 ABS 장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돕는데 수학적 방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는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 각 시스템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이때 신호를 주고받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수학의 이진법입니다. 즉, 자동차가 달리는 동안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이를 다른 시스템에 알리기 위해 복잡한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전기 신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간단한 이진수 신호로 바꿔 보내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제어 장치에는 이진법뿐 아니라 행렬과 미분 방정식 등을 적용한 수학적 계산이 이루어지며 또한 많은 부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최적화 이론이 함께 사용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자동차의 여러 가지 현상을 해결하여 우리는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발명된 뒤로 130여 년간 인류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준 자동차.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만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확대했고 여기에도 수학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연비는 자동차 엔진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되도록 적은 양의 연료를 써서 먼 거리로 가도록 만들어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연비를 개선하고 배기가스 양을 줄이는 방법에도 수학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학적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의 발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은 친환경 자동차를 넘어 더욱 똑똑한 자동차를 원하게 됐고,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인 자율주행차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려를 예방하고 자율주행차가 사고 없이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수학적 계산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인 아이사는 자동차의 사고 상황을 분석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즉, 수학적 모델을 통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 변화가 낮은 차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상수학을 통해 설명했는데요.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이들의 연구는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 곳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안겨준 자동차.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학. 과연 이외의 자동차 산업 분야에 수학이 어떻게 사용돼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을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진법, 행렬, 미분 방정식, 거기에다 최적화 이론까지 정말 이 자동차 안에 수많은 수학 이론이 지금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놀란 게 자동차 부품이 2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긴 그렇게 작은 부품들이 다 모여서 자동차가 움직이게끔 만들려면 당연히 엄청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리 씨가 말한 디자인에서부터 네. 미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자동차의 그런 갖가지 부분에 다 수학적인 요소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뭐 일례로 자동차 안전띠 있죠. 네. 그 안전띠의 폭이 몇 센티미터인지 아세요? 8cm 되는 것 같은데. 4.7cm입니다. 그렇게 얇았어요. 오, 얇았어요? 오. 네, 이게 폭이 좁으면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런 압력들이 이 좁은 폭으로 몰리게 돼서 탑승자가 더 위험하게 다칠 수도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게 폭이 넓으면 이게 잘 꼬여가지고 이제 이용할 때 불편함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폭이 꼬이지 않으면서 충격이 일어났을 때 그 압력을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가 오, 4.7cm라는 좋네요. 거를 수학적인 요소로 알아낸 거죠. 네. 그리고 또 바퀴도요. 예. 바퀴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스포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네. 부분의 개수를 세어보면 보통 이렇게 5, 7, 9 이렇게 홀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홀수로 되어 있는 이유가 홀수가 되면 삼각형의 그 안정성을 네. 유지해서 그 바퀴가 잘 그 힘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만약에 4, 6처럼 짝수로 되어 있으면 이게 스포크들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의 하중이 이 스포크에 쏠리게 돼서 그 휠이 파열되기 쉽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수학이 안전한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참 주도하는 좋은 학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하나하나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뭐 바퀴 하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바퀴 좀 비싼 거 타이어 그런 거 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더 계산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맨날 뭐 싼 거 이런 것만 찾았는데 그게 일리 있는 말인 게 실제로 한 자동차의 그 운전자들이요. 네. 특정한 자동차를 이용한 운전자들이 유난히 허리 디스크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 자동차 왜 그런지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가 왼쪽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더 치우쳐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밟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허리로 아플 수밖에요. 이렇게 무리가 가서 그런 통증을 호소했다고 오. 하는데요. 핸들의 위치라든지 브레이크 페달 위치 같은 것도 다 개발을 할 때 사람의 인체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편리함과 더불어 자동차의 안전까지도 그 설계까지도 하는 데 있어서 네. 수학이 굉장히 크게 뒷받침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한 데도 수학의 도움을 줬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자율주행차가 이제 슬슬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안전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언젠가는 수학이 다 해결을 하겠죠?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제어 장치들이 자동차 실내에 들어있고 그게 그 안전을 되게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수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뭐 너무 명확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으면 뒷차가 갖다 쿵 받는 경우가 네.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고 수학적 계산을 해버리면 노면의 마찰 상태, 그다음에 속도, 바람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자동차가 확보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전이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글로벌 기업 아이사에서는 책임 민감성 모델인 RSS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네. 이 자체가 수학적 모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수학적 모델로 이 사람이 더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더 잘못했는지를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이 물리학의 현상을 설명할 때 또 수학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물리학과 공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수학을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영상에서도 이제 위상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제품의 어떤 제품의 재료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했는데 위상 수학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네. 수 있는데 물체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구멍의 개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구멍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컵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죠. 네. 그러면 위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넛과 컵이라고 하는 것이 위상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 때에 다른 부분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고정하고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한 후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구멍을 뚫어서 재료의 무게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게는 줄이고 비용도 줄이게 네. 되면서 가벼운 무게로 안전하게 사람과 부품을 버틸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위상수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굉장히 심플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주행 자동차도 그렇고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되겠죠, 선생님? 일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 생산에서 우리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산업이 큰 만큼 일자리도 많고 연구가 될 분야도 굉장히 많은데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요. 엔진 같은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 그 컴퓨터 제어 같은 전자 제어 부분도 있고 이제 너무 여러 가지 분야가 자동차에 모여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전공한다고 그래서 자동차학과가 있기도 하지만 전자공학과도 자동차, 그렇죠. 기계공학과도 맞아요. 자동차, 유체공학도 자동차, 디자인도 자동차, 심지어는 소재까지 자동차에 관련된 산업이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될지 정말 수소 자동차가 될지 전기 자동차가 그래, 될지 진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역에 수학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베이스로 차지하고 있는 게 더 정밀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 틀리면 안 되고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창의력과 어떤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 이런 것까지도 자동차 산업에서는 필요한 영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면 아마 길거리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미래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내가 이 차를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수학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자동차는 좀 수준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런 것만 생각해도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희 수학은 다음 주에도 즐거운 수학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늘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